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문병철입니다. 제가 평화포럼에서 여러분을 뵙는 게 세 번째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북핵 위기, 이게 PPT가 북핵 위기 30년을 주제로 해서 새로운 해법은 혹시 없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연할 때 신통일 한국의 공생, 공영, 공의주의를 국제정치의 관점에서 풀어보자라면 한반도 평화경제,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그런 말로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제가 좀 글을 좀 썼는데요. 지금 한반도 평화로 인하는 이제 가제 아래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하나씩 머릿말과 맺은말을 제외하면은 남북한이 함께 잘 사는 어떤 그 공생의 길이 바로 한반도 평화 경제이지 않을까. 그리고 남북한이 함께 평화를 꽃피우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바로 한반도 평화 체제의 길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북한이 함께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공의의 길은 한반도가 완전한 평화 통일을 이루는 것이 그 길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글을 좀 작성을 했고 조만간 출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출판사하고 지금 출판을 협의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책 자체는 뭐 큰 두꺼운 책이 아니고 조그마한 문고판이기 때문에 나중에 출판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읽기에 부담이 없게끔 물 흐르듯이 읽을 수 있게끔 나름대로 노력해서 쓴 책입니다. 조만간 책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뵐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면요. 지금 이제 그 북한의 그 핵 능력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죠. 최근에 이제 북한이 다시 7차 핵실험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신호를 보내고 있어서 국제사회가 많이 긴장하고 있죠. 사실 역사를 훑어보자니까는 결국 그 2006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7년까지 6차례에 걸쳐서 북한은 핵실험을 실시를 했고 마지막 핵실험은 거의 수소폭탄급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수소폭탄급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고 있는 핵폭탄이 사용됐던 사례를 보면은 그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서 터뜨렸던 원자폭탄이 아직까지는 최초이자 마지막 사용 사례였는데 그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훨씬 규모가 큰, 폭발력이 큰 그런 이제 폭탄을 개발한 거고, 그리고 그것을 태평양을 넘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ICBM을 개발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국제 사회에 커다란 그런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는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그런 이제 실정입니다. 그 역사를 이제 간단하게 제가 그 북핵 위기 30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어보자라면은 사실 그 북핵 위기 문제가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은 1992년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오늘날까지 한 3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첫 번째 그 북핵 위기가 발생했던 때가 이제 1992년이었고 그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이 공식적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는 그 이전에 1989년에 인공위성으로 북한 지역을 정찰해 봤더니 북한이 그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발견이 되었었는데 공식적으로 제기됐던 게 이제 1992년이었고 이때 이제 북한은 우리는 원자력 기구,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반발하면서 소위 그 핵무기 그것을 사용을 금지하는 NPT 체제에서 이제 탈퇴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불러일으켰죠. 그 후에 북한과 미국 사이에 협상을 진행해서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미국이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이제 움직임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1994년에 북미 제네바 합의였고요. 그것이 제대로 서로 간에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했고 미국은 미국대로 북한에게 제시했던 그런 경제적인 협력이라든가 안보상의 어떤 보장 조치 이런 것들을
또 소홀히 했죠. 서로 간에 이제 불신이 쌓인 상태에서 다시 이 북한 핵무기 개발 문제가 거론되었던 게 2002년도에 그 무렵에 그 제2차 북핵 위기. 북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소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서 제임스 켈리라는 인물을 특사로 북한에 보냈는데 거기에서 북한이 비밀리에 농축 우라늄 핵 개발을 하고 있었다는 것들을 이제 실토를 했죠. 물론 이제 미국은 사전에 여러 가지 증거와 정보를 가지고 가서 압박을 했던 거고, 그렇게 해서 발생했던 게 소위 2차 북핵 위기였고, 2차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육자 회담이라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외교와 협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2차 소위 육자 회담을 중국이 중심이 되어서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그리고 남북한이 이렇게 참여하는 회의 체제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북한은 핵실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핵실험을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최종적인 협상은 실패했죠. 물론 이때 협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북한은 나름대로 뭐 영변 원자로의 어떤 냉각탑을 폭파한다든가 이런 이제 제스처를 취하긴 했지만은 최종적으로 북한의 핵 활동을 검증하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절차를 북한이 거부하면서 결국 북한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한 협상의 노력은 중단되었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분들은 지금의 상황을 뭐 제3차 북핵 위기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현재 우리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7차 핵실험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북핵 문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협상으로 해결될 뻔했던 순간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1994년 제네바 합의였고요. 근데 이제 그것은 무산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그 과정을 보면은 소위 그 메릴린 올브라이트라는 그 빌 클린턴 시절에,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메릴린 올브라이트라는 미 국무장관이 방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빌 클린턴 행정부의 임기 마지막이었고, 다음 대통령이 아마 민주당, 빌 클린턴을 잇는 민주당 쪽 인물이 당선이 되었으면은 이 방북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북핵 중단을 위한 협상이 타결되었을 가능성이 많았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공화당 쪽에 조지 W 부시가 당선이 되면서 이 협상 자체가 무산되는 그런 결과였죠. 이때 이제 조지 W 부시 같은 경우는 ABC 정책이라고 그래서 anything but 클린턴,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했던 정책은 모두 폐기한다. 대북 협상 정책도 다 폐기한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클린턴 시절에 진행되었던 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되지 못하고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자 회담이 열리면서 이제 북핵 문제를 다시 북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문제로 이제 다뤄보자라고 해서 육자 회담이 열렸었고, 육자 회담 와중에 소위 9.19 공동성명이라는 형태로 뭐 한반도 평화체제라든가 북한 비핵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의가 한번 이루어졌었고, 그것들을 좀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13합의라는 것들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최종적으로 북한 핵 활동을 검증할 수 있는 시료 채취를 거부하면서 무산되었던 그런 이제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클린턴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와 김정은 사이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었던 건 최근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싱가포르 회담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노이 회담이 있었는데 결국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협상이 실패하면서 이 해결될 뻔했던 순간들이 다 지나가고 오늘날 우리가 소위 7차 핵실험이라는 그런 이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북핵 문제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 북한의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여러 논의들이 있었고 고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쉽게 떠오르는 문제가 이제 우리도 핵무장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이 있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국내에도 있고 또 이제 뭐 미국 쪽에서도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핵무장을 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우리도 핵 위협으로 대응을 하자. 소위 공포의 균형을 남북한 사이에 한반도에서 한번 이루어 보자. 이런 이제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공포의 균형이라는 게 독자적인 핵무장을 우리가 사실 마음 같아서는 우리도 든든한 갑옷 또는 날카로운 창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안보적으로 굉장히 안심이 될 수도 있고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현실화시키기에는 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그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는 건데, NPT 체제라고 그러죠. 북한이 탈퇴했다는 조직. 근데 이게 핵 확산 금지 조약은 몇 개의 강대국을 제외하고 1960년대에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었던 몇몇 강대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를 개발, 반입,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국제적인 이제 경제 제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죠. 완전히 봉쇄해버리는 그런 제재에 굴복했던 나라들이 이제 예를 들면 이라크라든가 리비아 이런 나라들인데, 북한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핵무기를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시도해서 우리를 경제적으로 봉쇄해버리면은 대한민국 경제는 제가 봤을 때는 폭삭 망합니다. 완전히 망합니다. 완전히 망해서 뭐 구석기 시대로 돌아갈 정도로 쫄딱 망하기 때문에 이거를 현실적인 정책 대안으로 채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현재 우리의 처지입니다. 우리의 처지이고, 또 한 가지 그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면은 핵 도미노 현상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북한이 핵을 개발했으니까 우리도 이제 핵을 개발하자.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한 거. 북한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근데 북한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죠? 미국도 위협을 느끼고. 그리고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면은 일본, 대만 다 위협을 느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적이 있어요. 대만은 중국이라는 적이 있고, 일본 역시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으로부터의 군사적인 위협,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인 위협, 그리고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핵무기가 일본 본토를 향해서 사용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될 거고, 그러면 그들도 핵무장을 해야 될 동기가 보다 확실해지고 그런 여론들이 높아질 거고, 그들도 핵무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현상을 국제정치학에서는 안보 딜레마라고 그러거든요. 나는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무기를 개발했는데 상대방은 그걸 위협을 느끼니까 상대방도 똑같은 무기 내지는 그거보다 더 좋은 무기를 개발하면서 서로 군비 경쟁이 상승하는 이런 현상들을 안보 딜레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현상이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지면은 동북아시아의 모든 나라들, 남한, 북한, 중국, 대만, 일본, 러시아 물론이죠. 전부 다 핵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은 이 핵도가니가 되는 거죠. 핵도가니. 전부 다 핵무기로 상대방을 겨냥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안보적으로, 군사안보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핵무기나 모든 무기가 그렇지만 핵무기조차도 기술적인 실수나 인간적인 판단의 실수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버튼이 눌러주는 순간 아마 동북아시아는 지구상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핵 도미나라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그 개발 상황을 국제사회가 용인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길로 가는 것은 현재로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럼 뭐 북한 핵무기에 우리는 넉넉히 있어야 되느냐?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핵 억제력, 핵 우산을 우리가 활용하고자 하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하면서 미국이 확실하게 핵무기를 비롯해서 여러 안보 위협에 대해서 한국을 좀 잘 보호해 줄 거라는 그런 믿음들을 좀 키워나가는 게 서로 간에 상호 신뢰를 키워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상에서 ICBM 그리고 뭐 공중에서 전략 폭격기죠.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는 전략 폭격기, 그리고 바다에서 핵 잠수함, 핵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는 핵 잠수함으로 계속 이 핵우산을 사실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물론 이제 가끔 이제 가시적으로 뭐 전략 폭격기가 날아오고 뭐 괌에 뭐 배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보여주는 거고, 보여주지 않더라도 항상 그런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미국한테만 기대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지는 못하더라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군사적인 수단, 그리고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그들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에 우리가 그 보복할 수 있는 확실한 보복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추어서 사용이 안 이루어지도록 억제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동시에 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외교적인 협상이죠. 외교적인 협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육자회담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북미 간의 하노이 회담, 싱가포르 회담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남북 정상회담들이 있었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회유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외교적인 협상들을 쭉 진행해 왔었고,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험하거나 핵실험했을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는 이런 것들이 병행해 왔습니다. 제재와 협상을 병행해 왔었죠. 그런데 현실은 유감스럽게도 여전히 북한의 핵무장을 우리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7차 핵실험이 거의 예정되어 있다시피 한 이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은 여태까지 제재를 통해서도,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그럼 다른 대안은 혹시 없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유엔이라는 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요즘 유엔에 대해서, 유엔의 한계에 대해서 여러 국제적인 비판, 국내적인 비판들이 많죠. 유엔의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 유엔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문선민 총재께서도 유엔 갱신이라는 화두를 내걸고 유엔을 대체 보완할 조직을 만들든가, 아니면은 유엔의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바꾸든가,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정치학을 공부한 입장에서는 유엔이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 구조의 한계를 좀 보완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유엔을 활용해서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한반도 평화 문제를 해결해보자,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유엔이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 구조 한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유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입니다. 거부권, 5개 상임이사국이 있죠.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5개 상임이사국이 중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은 의사결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이제 구조가 유엔이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 구조의 한계입니다. 근데 사실 이 기원을 따지고 보면은 이 1815년에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서 유럽에서 나폴레옹이 유럽을 휩쓸고 다니면서 다른 나라를 다 정복했는데 러시아에 막혀서 패퇴했죠. 패퇴하면서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나서 유럽의 안보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비엔나 협조 체제라는 걸 만듭니다. 비엔나 회의 체제라고도 하고 유럽 협조 체제라고도 하는데, 그때 유럽의 안보 질서를 5개 강대국이 결정을 했었어요. 영국, 프랑스,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이 5개 나라가 유럽에 벌어지는 모든 전쟁과 안보, 그리고 뭐 왕들의 어떤 옹리, 왕권 보호,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었었는데,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을 만드는 의사결정 구조로 도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 강대국 중심의 세력 균형을 위해서 이렇게 도입을 한 건데, 어쨌든 그런 의사결정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아주 그 약소국들이 정말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예를 들면 지금의 우크라이나라든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유엔이 제대로 평화를 유지하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유엔에 대해서는 비판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갱신의 관점에서 두 가지 맥락을 해서는 접근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뭐냐면 유엔이 할 수 없는 기능,
유엔이 할 수 없는 기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방법, 그게 하나가 있고요. 세계적인 차원의 조직이겠죠.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유엔이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 구조의 한계를 좀 바꿔나가는 구조. 그 방법은 뭐냐면은 사실 상임 이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거부권, 특별 지위를 폐지해야 됩니다. 폐기해야 하는 방향으로. 그게 이제 유엔 자체의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는 방식이 될 거라고 보고, 사실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물론 이제 이런 구조들도 결국은 강대국들의 어떤 국제정책 논리들에 의해서 많이 휘둘려지고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이 계속 이런 한계들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그런 것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런 전제하에서 저는 이 유엔 사무국, 아시아 사무국 유치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그 UPF에서 유엔 제5사무국 유치 운동을 많이 해왔잖아요. 오래전부터 해왔었고,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4개의 유엔 사무국 본부가 있는데 아시아 지역에만 유독 없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유엔 제5사무국,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유엔 아시아 사무국을 이 한반도 DMZ에 유치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궁극적으로는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라는 노력들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유엔의 역할 중에서 이제 그 평화의자회라는 아젠다 포 피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1992년에 냉전이 끝나고 나서 브루투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 시절에 유엔 사무총장 특별 보고서 형태로 발표가 되었던 건데요. 유엔의 핵심 기능을 첫 번째 평화 창설, 두 번째 평화 유지, 세 번째 분쟁 후 평화 정착이라는 이런 이제 평화 그 건설 기능을 이렇게 정리를 했던 그 아젠다 포 피스라는 그런 그 특별 보고서가 있는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건 묘하게 우리 한반도 상황하고 참 맞아떨어진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45년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를 세울 때 원래는 남북한 동시 총선거를 하자고 했는데 북한에서 거부했고, 그래서 남한 지역에서 총선거를 했었죠. 1948년 5월 10일에 유엔 감시하에서, 유엔 선거 감시하에서 남한에서 독자적으로 총선거를 했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을 했고,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하는, 공인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에 한반도에 대한민국에서 평화를 창설하는 데 있어서 유엔이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6.25 전쟁 당시에 유엔은 16개국 연합군이 유엔 연합군을 파견해서 대한민국이 이 자유민주주의 정치 질서와 시장 경제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유엔이 어떻게 평화 유지 기능을 더 담당했던 게 아닌가, 한반도에 나름대로 대한민국 지역에서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분쟁 후 평화 정착, 전쟁이 끝나고 나서 또 사회를 재건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유엔 무역개발회의 웅크타드가 우리에게 보내줬던 많은 원조들이 있었습니다. 뭐 쌀과 구호품을 비롯해서 그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 스스로의 노력도 있었지만은 그런 원조들이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이 재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도움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묘하게 저는 이제 이 아젠다 포 피스의 평화 창설, 평화 유지, 분쟁 후 평화 정착, 이 역할들이 묘하게 한반도에서는 좀 작동해왔던 게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본 거고요. 유엔과 우리와의 역사적인 관계가 이랬다. 다만 아쉬운 거 한 가지는 분쟁 후 평화 정책이라는 맥락에서 6.25 전쟁 이후에 남북 분단 상태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이 상황이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분쟁 후 평화 정책이라는 역할은 아직 미완성이다. 그리고 이 미완성의 과제를 완성시킴으로써 한반도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고, 유엔도 세계적인 차원에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유용성과 리더십을 좀 제고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유엔 문제를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결합을 시켜봤습니다. 결국 그 한반도
한반도 DMZ의 유엔 사무국을 유치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유엔과 한반도가 가졌던 역사적인 관계를 새로운 창의적 관계로 발전시키는 길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유엔이 한반도 평화뿐만이 아니라 동북아 평화 그리고 세계 평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엔이 그 한반도 DMZ에 유치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냐면, 단순히 이제 유엔이 많은 그 한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물리적으로 유엔 본부가 한반도 DMZ에 만약에 존재하게 된다면은 유엔과 한반도는 물리적 공간적으로 완전히 결합되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북한을 비롯해서 주변 강대국도 미국을 제외한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한반도를 향해서 군사력을 사용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무력이 사용하기는. 유엔 본부가 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군사적인 위협을 가한다거나 군사력을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킨다거나 만회하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유엔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하는 거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무모한 도발을 아무리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그런 무모한 도발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이라는 그런 기구를 한반도 DMZ에 물리적 공간적으로 결합시키는 작업, 이 작업이 향후 우리가 남북한 사이의 어떤 평화 체제 문제라든가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 협상을 주도한다든가 또는 북한이 설령 비핵화되기 전 단계를 하더라도 함부로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장치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저는 유엔 제5사무국 또는 가칭 유엔 아시아 사무국을 한반도 DMZ에 유치할 수 있다라면은 그것이 지금까지 협박도 해봤고 회유도 해봤고 제재도 가해봤지만 해결하지 못한 북한 핵무기의 위협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말을 많이 하는데 유엔이 보증하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자. 남북한만의 합의에서는 어느 한쪽이 이 합의를 틀어버리면은 약속을 어겨버리면은 그냥 무산돼 버리는 그런 이제 한계가 있는데, 이 유엔이라는 기구를 유엔이 단순히 보증서에 사인하는 게 아니라 유엔이 자기 본체를 이 한반도에다 갖다 놓으면은 그것이 굉장히 커다란 방패막이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한반도 DMZ의 제5 유엔 사무국 또는 유엔 아시아 사무국을 유치하기 위한 일을 우리의 한반도 평화 통일을 완전히 이루기 전에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유엔 제5 유엔 사무국 유치 운동은 지금 새롭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2014년에 제네바에서 이 유엔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국제회의가 있었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오늘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내용으로 발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2024년 그 무렵에 세계일보의 기사로도 크게 다루어졌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고, 그 주 이후에도 이제 UPF에서 계속 제5 유엔 사무국 유치를 위한 활동들을 나름대로 전개해 왔습니다. 이때 이제 유엔 제네바 발표팀으로 갈 때 이제 저희 정책연구원의 조인국 사무총장이 인솔 팀장으로 했고 제가 이제 발표자로 따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런 그 활동의 흐름들을 우리가 이제 중단할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유엔 갱신이라는 맥락에서 하나의 큰 축은 유엔의 한계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만한 다른 어떤 그런
기구들을 만들어내는 움직임 하나, 또 하나의 축은 유엔이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 구조의 한계를 개선하면서 그런 갱신된 유엔 본부를 한반도 DMZ에 유치하기 위한 활동 하나,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내고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 이것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정책 제안을 드려보자, 몇 가지를 드려보자면은, 이 유엔 본부를 유치하는 문제는 민간에서도 당연히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만들게 해야 되지만은 국가 의제로 설정해야 됩니다. 정부가 나서서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와 남북한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국가 의제를 설정을 해서 10년, 20년 장기 비전을 세워서 플랜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국가 의제를 설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올림픽 유치하고 월드컵 유치할 때 전 국가가 나서잖아요. 정부에서도 나서고, 정부에 나서서 올림픽 유치원회 만들고, 정부가 나서서 월드컵 유치원회 만들고, 또 민간 기구들도 결합하고 이렇게 해서 하지 않습니까? 스포츠 국제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이렇게 유치 활동을 벌였는데, 유엔 사무국 유치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정부 기구와 민간 기구와 동시에 결합되어서 나서야 되고, 정부는 이것을 국가 의제로 설정해서 진행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 책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이 유엔 사무국 유치 운동은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반도 남북한이 공생하고 공영할 수 있는, 그리고 공의의 길로 갈 수 있는 디딤돌로 삼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남북한이 함께 나서야 된다. 남북한이 공동 외교전을 벌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기구도 만들고 민간에서 하는 활동들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제5 유엔 사무국 유치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6.25 전쟁 때 유엔 회원국 16개국 플러스 알파가 우리에게 군대를 보내주었듯이, 이제는 군대가 아니라 유엔을 전담하는 외교관을 보내달라, 이렇게 호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남북한이 공동으로 수교하고 있는 나라가 157개국인데 그 157개국을 향해서 군대가 아니라 외교관을 보내주세요. 어디에? 한반도 DMZ 유엔 본부에. 그렇게 해서 반드시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이루어내고 동북아의 평화에 기여하고, 그렇게 해서 세계 평화에 대한민국과 남북한이 협력해서 반드시 기여하겠다. 그러니 이제는 군대가 아니라 외교관을 보내달라. 이런 호소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특히 남북한 공동 수교하고 있는 157개국을 향해서 말씀드려야 된다.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